첼시의 부진이 심상치 않습니다. 저희가 프리미어리그 빅6의 겨울 이적 시장을 전망하면서 그래도 포터 감독이 잘리겠어 싶었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와의 FA컵 참패 과정에서 첼시 팬들이 투헬 감독의 이름을 외친 것도 모자라서 로만 아브라모비치 구단주 지지하는 그 외침이 있었거든요. 예, 그렇죠. 그때 그 한 기자님께서 이거 잘리는 거 아니야 이랬을 때 제가 그래도 여기 보엘리 구단주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영입을 한 거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인내심을 가져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올 줄 몰랐습니다. 정말 잘리게 생겼습니다. 이러다가 어지간하면이 아니다. 심지어 저는 예. 이제 구단주 입장에서 이게 좀 민감할 것 같아요. 로만 이러면 이대로 안 되겠는데 하면서 맨시티전은 그렇다고 쳐도 다음 경기를 못 이긴다면 진짜 고려할 수 있다. 근데 네. 사실 포터 감독이 굉장히 많은 그 기대를 받던 주가가 오르던 감독이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과연 내부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또 투헬 감독 복귀에 대한 여론이 영국 언론에서 기사로까지 됐기 때문에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인지 긴급 진단으로 김현민 기자가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첼시의 위기론 맨시티전 4대0 패배가 결정타로 이제 떠올랐습니다. 스코어도 스코어였는데요. 정말 내용 자체가 너무나도 엉망이긴 했었거든요. 어쨌건 간에 맨시티한테 0대4로 대패하면서 FA컵 3라운드에서 조기 광탈을 했는데요. 이게 첼시가 FA컵 3라운드에서 조기 광탈한 게 최근 25년 사이에 딱 2번 있었어요. 예. 1997-98 시즌에 그때 맨유한테 3대5 그리고 이번에 맨시티한테 0대4인데요. 그때는 첼시가 이만한 강팀이 아니었고 로만 이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맨유는 그때는 독보적인 1강에 가까운 팀이었고 퍼거슨 감독 시대에 이제 전성기를 막 앞두고 트래블 직전 시즌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5대3 스코어면 어느 정도 그래도 선전했다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단순히 추첨 운이 안 좋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요. 이번에 맨시티한테 이것도 추첨 운은 안 좋았던 건 맞지만요. 0대4 대패는 좀 너무 심한 거죠. 예, 중요한 게 사실 직전에도 첼시가 맨시티랑 프리미어리그 맞대결을 했어요. 근데 네. 그때는 지더라도 한 골차 1대0 석패였고 네. 오히려 내용은 첼시가 맨시티를 이길 뻔도 했다. 그래서 이제 포터 감독의 여론이 좀 살아나는 듯 했으나 재대결에서 그 얘기는 뭐냐면 패를 한번 까고 치러보고 다시 경기에 따르면 이제 감독의 실력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물론 로테이션을 가동했다 쳐도 오히려 맨시티가 약해졌으면 약해졌지 첼시가 그만큼 약해졌냐. 양쪽 다 로테이션을 많이 돌리긴 했어요. 결국에 감독의 역량이 드러난 경기였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제 무엇보다도 경기 내용이 너무나도 안 좋았는데요. 첼시가 전반전에 맨시티 상대로 유효 슈팅이 아닙니다. 아예 슈팅도 하나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수준 차이, 레벨 차이가 느껴졌다는 얘기인데 네. 기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게 전반전 기록인데요. 전반전에만 이미 3대0이었고요. 예, 기대 득점이 맨시티가 1.9골이었고요. 예, 첼시는 슈팅이 없으니까 기대 득점이 있을 리가 없고요. 예, 점유율도 61대39로 많이 밀렸었는데요. 근데 슈팅도 보니까 7개의 슈팅 중에 6개가 유효 슈팅이니까 더 많은 골을 넣을 수도 있었겠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세부 지표들을 보더라도요. 코너킥도 맨시티가 4개 얻어내는 동안 첼시는 단 하나도 없었고요. 예, 스로인도 다 밀렸었고, 그냥 전체적으로 다 밀린 경기였다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골키퍼 세이브 3개니까 3골을 내줬다. 그럼 그냥 기록적으로 봤을 때는 6골도 내줄 수 있었다. 후반전에도 맨시티가 한 골을 더 페널티킥으로 이제 넣으면서 4대0 승리를 이끌었는데요. 이 기대 득점이 맨시티가 2.7골이었고요. 첼시가 저게 0.1골이 반올림 해서인 거고요. 0.08골이었어요. 사실상 경기 내내 골에 근접한 장면을 만들지 못했다. 이거는 팬들 입장에서 속 터지는 경기였다. 그 슈팅 9대3이었는데요. 이게 후반 들어서 맨시티가 힘을 아꼈거든요. 그렇죠. 이제 리그에 집중하자. 그래서 힘을 아꼈기 때문에 슈팅 2번밖에 안 때렸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사실 저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맨시티가 좀 자비로운 팀이구나. 그 맨유와 더비 때도 전반전에 몰아칠 때 이거 10골 넣는 거 아니야 싶었는데 후반전에는 확실하게 페이스 조절. 이번 경기도 과르디올라 감독이 개인적으로 포터 감독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살려는 드릴게 이런 거. 약간 좀 바이언과는 다르죠. 바이언은 이럴 때 더 두드려 팼는데 사실 맘만 먹으면 5골, 6골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8대0도 나올 수 있었던 경기였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기대 득점 그래프인 건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전반전에 이미 절반 이상을 넘어갔거든요. 1.9골이었고 후반전까지 다 합쳐서 2.73골이었을까. 후반전에는 한 골도 넣을 정도도 안 했다. 그냥 딱 사실상 페널티킥 하나 제외하고는 그냥 설렁설렁 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위협도 그래프 보더라도 공격 위협도 전반전 완전히 지배를 했잖아요. 네. 첼시가 거의 공격조차 해보지 못하다가 후반 들어서 그냥 엇비슷하게 그냥 갔다. 근데 이거는 맨시티가 힘을 빼서 엇비슷하게 간 거지 첼시가 잘해서 엇비슷하게 간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뭐 첼시의 위협도가 조금 높아지긴 했어도 이게 맨시티가 이미 느슨하니까 네. 그 심지어 그것도 골에 근접한 장면도 아니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공격 시퀀스 관여 그래프를 보면요. 맨시티 선수들만 다 있죠. 아니, 애초에 첼시 슈팅이 3번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은 여기에 리스트에 이름을 올릴 수가 없는 거죠. 예. 게다가 사실 유망주인 콜 팔머가 4개를 기록하면서 최상위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보더라도 맨시티가 로테이션을 돌리고 첼시를 두드려 팼다. 이게 네. 굉장히 이제 첼시 팬들 입장에선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요. 네. 볼 전진 패스와 이제 캐리인 건데요. 이것도 보면은 맨시티 선수들이 위에 다 있죠. 예. 첼시는 깝깝한 게요. 험프리스 유스 센터백이잖아요. 위에 그나마 험프리스가 있고요. 센터백인 골키퍼인 케파가 또 예. 그 골키퍼가 도리어 고전한 거예요. 예. 결국에는 첼시는 뭐 첼시도 로테이션 돌리긴 했지만 뭐 거의 그 희망을 보여준 선수가 예. 없었다. 그 캐리도 험프리스하고 또 다른 유스 선수인 홀이 그나마 위에 있는 거고. 예. 예, 케파가 볼 캐리한 패스는 가장 많고 끔찍한 거죠, 이거. 사실 이 선수를 제외하고는 뭐 갤러거든지 뭐 쿨리발리, 자카리아 뭐 이런 선수들은 프리미어리그도 경기를 한 선수들. 그렇죠. 하베르츠도 뛰었기 때문에 예. 사실 첼시는 유망주가 뛰어서 못했다라고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 턴오버라고 해가지고 이제 상대 진영에서 공격 진영에서 상대 실수를 유발해가지고 공격하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전방 압박 성공 지표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근데 뭐 맨시티가 10회인 거고 첼시는 딱 한 번밖에 없고, 그래도 맨시티가 자비를 조금 베풀어줬어요. 이 팀이 만들어가는 팀이다 보니까 원래 리버풀 같은 팀이었으면 저기서 한 10번에 하이 턴오버를 이끌어냈으면 6번 정도는 슈팅을 가져갔을 겁니다. 근데 맨시티는 저기서 어쨌건 상대 실수 유발해서 가로챈 다음에 만들어갔다는 거죠. 첼시가 내려올 수 있게 시간을 좀 줬다라는 것인데 사실 맨시티도 좀 더 그 바짝 약이 오른 상태였으면 여기서 빠르게 공격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지. 우리는 지금 이미 이겼고 연습해보자. 우리가 지금 플레이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랬기 때문에 첼시가 골을 덜 먹은 게 내 골이다. 예. 그리고 이제 존 14가 이제 그 페널티 아크 지역, 그 위험 지역을 얘기를 그렇죠. 하는 거고요. 그 가장 슈팅이 많이 나오는. 하프 스페이스가 이제 또 이제 요새 가장 그 각광받는 공격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두 군데 이제 볼이 진입한 횟수도 맨시티가 독보적으로 많았다. 그건 첼시는 뭐 그쪽 지역으로도 접근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뭐 흔히 쓰는 말로 어른과 아이의 싸움 같았다고 할 정도로 실력 차이가 났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히트맵인 건데요. 왼쪽이 전반전이고 오른쪽이 후반전이에요. 첼시. 전반전에 확실히 상대 박스 안에도 들어가지 못했죠. 상대 박스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위험 지역이 비어 있다는 게 굉장히 안 좋죠. 그 페널티 에어리어 앞쪽에서 슈팅을 때려서 골대를 노릴 수 있는 위치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부만 맴돌았다. 그리고 수비 진영이 그쪽이 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시티가 신나게 공격한 거죠. 신나게 때리면서 3득점을 한 거고요. 반면에 이제 그 후반전에는 중앙이 완전히 죽었죠. 측면 플레이만 했죠. 중앙이 텅 비어 있잖아요. 이거 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터 감독의 성향을 생각하더라도 이런 플레이를 의도한 게 아니니까 결국엔 하려던 걸 못한 거 아닐까요? 뭐 근데 포터 감독이 그래도 기본적으로 측면 위주로 공격을 하는 감독이긴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는 아니죠. 이건 너무 심각하죠.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은 본머스 같은 팀도 이렇게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역별 점유율을 보더라도 맨시티는 뭐 볼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도 그렇고 볼을 가지고 있을 때는 완전 가득 차 있죠. 정말 그 꽉 찬 축구, 그리고 이제 많은 선수들을 활용하는 축구, 가르델라 감독이 선호하는 포지션 플레이, 모든 지역을 장악하면서 경기를 풀어갔는데 첼시는 경기를 안 한 느낌이에요. 오른쪽 그나마 그래도 볼을 가지고 있을 때는 어느 정도는 했어요. 물론 공격 진영은 못 넘어갔지만요. 문제는 근데 이게 볼 없을 때 거기가 뛰지도 않았다는 소리예요. 이거는. 수비도 열심히 안 했다. 그러니까 아웃 오브 포지션, 이 볼 없을 때 움직임이 중요한 건데 이때도 그 선수들이 의욕이 없었다라고 밖에는 이거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태업 수준 아닌가요? 그 약팀이면은 도리어 아웃 오브 포지션에서의 이 구역별 점유가 많아야 되는 거거든요. 수비도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은 뭐 첼시의 선수단에도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평균 시를 보니까 무슨 축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첼시가 하프라인을 넘어가기가 힘들었죠.
세 명이 하프라인에 걸쳐 있죠. 예. 확실하게 넘어간 선수는 아무도 없어요. 예, 공격을 하나도 못했다. 뭐 스트라이커가 없는 문제도 있겠지만 뭐 이것은 선수들이 중원에서의 열세를 확실히 보여준 것 같은데요. 투엘 감독이 있을 때는 오히려 첼시가 맨시티를 상대로 컵 대회에서 좀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투엘이 떠나자마자 지금 네. 굉장한 고전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포터 감독 체제에서 지난 그 맨체스터 시티하고의 그 리그 경기에서도 무득점 0대1로 패하면서 4경기 연속 무득점 패배. 이게 그 볼튼한테 1958년부터 1960년 사이에 4경기 연속 무득점 패배한 이래로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 첼시가 특정팀 상대로는요. 예. 5경기까지 연장하면서 볼튼도 넘어서게 된 거죠. 예, 결국에는 역사를 쓴 패배다. 맨시티를 예. 상대로 5연속 무득점 패배를 당하면서 첼시가 이제 맨시티에 너무 약하다는 게 드러났어요. 네. 근데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투엘 때는 안 그랬거든요. 투엘 때는 일단 뭐 부임하자마자 3전 전승을 거뒀었어요. 예. 특히 그 마지막 3전 전승에 피날레를 장식한 게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었죠. 그렇죠. 너무나 중요해요. FA컵 4강에서 이긴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투엘의 첼시에서의 성과를 대표하는 게 바로 그 챔피언스리그 우승이고 맨시티 그리고 과르디올라 감독은 솔직히 할 거 다 해봤고 챔피언스리그 우승 딱 하나만 딱 그 고대하고 있었는데 그 잔치상을 엎었잖아요. 예, 그리고 지난 시즌에는 물론 뭐 무득점 후 2경기 연속 패하긴 했지만은 다 한 골차 패배였거든요. 그렇죠. 석패였죠. 예, 그 정도로 투엘은 결국 패배 맨시티 상대로는 3승 2패로 선전을 했어요. 근데 포터는 3전 전패 0대2, 0대1, 0대4. 예. 예, 갈수록 더 안 좋아지는 모습인 거죠. 예, 뭐 카라바오컵에서도 만났었고 또 이번 FA컵 그러니까 세계 대회를 벌써 치렀는데 모두 완패였다. 거기다가 또 만날 예정이라는 거죠. 예. 더 끔찍한 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팬들이 위원 슈퍼 토미 투엘을 외친 거죠. 예, 이게 경기 중에 외쳐졌기 때문에 예. 사실 뭐 포터 감독도 들었을 겁니다. 네. 뭘 외치는지. 아, 그리고 이제 리버풀하고 이제 과거에 첼시에서 뛰었던 프랑스 대표팀의 그 전설적인 수비수 있잖아요. 리버풀. 예, 인터뷰에서 ESPN에 이제 출연해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충분했다. 이제 포터의 첼시는 챔피언스 리그급에서 경쟁할 수 있는 팀이 아니다. 이미 4위 경쟁은 어렵다.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경쟁할 수 있는 팀이 아니다. 챔피언스 수준이. 리그 무대에서도. 결국엔 올 시즌 사실 투엘 감독을 경질하면서 중도에 온 포터 감독이었기 때문에 중도에 와서 중도에 경질된다? 이것도 굉장히 좀 불명예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예. 어쨌건 간에 뭐 포터 감독도 당연히 들었거든요. 그래서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서포터들이 투엘에 대해서 외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서포터들의 좌절감을 이해한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우리 일을 더 잘하고 더 열심히 해야 한다. 그 외엔 할 수 있는 게 없다. 서포터들의 좌절은 이해하지만 우리 일은 우리가 해야 한다. 항상 다른 의견과 비판은 물론 부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이 모든 건 도전의 일부이다. 우리는 다음 경기에 집중해야 한다. 우리가 좋은 경기와 결과를 내면 서포터들이 지지도 따라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외부의 그 잡음에 흔들리지 않고 내 갈 길 가겠다. 그리고 개선하겠다. 네. 그리고 그만둘 생각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과르디올라 감독이 포터를 지지하는 얘기를 했죠. 예, 인터뷰에서. 예, 나는 거가 보엘리가 시간을 줘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물론 빅클럽들은 당장의 그 성과도 내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 알지만 그에게 시간을 줘라. 그가 브라이턴에서 얼마나 환상적인 일들을 해냈냐. 모든 감독들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바르셀로나에서 나는 메시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할 수 있었지만은, 예. 그거는, 그가 흔한 일이 아니다라는 그런 그렇죠. 얘기를 한 여기 거죠. 얘기한 게 이제 나는 두 번째 시즌이 필요 없고 첫 번째로 충분했다. 왜냐? 메시가 있어서 내가 데뷔 시즌 트래블. 네. 사실 전 그때 제일 기억에 남는 말이 그거였어요. 당시 챔스 4강을 첼시랑 하기 전이었었는데 그때 코파델레이도 결승가 있고 리그 네. 우승도 직전이니까 펩 감독 그 수행 기자가 트래블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나 은퇴할 거예요. 이렇게까지 얘기했지만 은퇴 안 하고 네.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어찌됐거나 그럴 정도로 이게 첫 시즌에 그렇게 성과 내는 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바로 반박이 가능한 게 투엘은 바로 우승을 했었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첼시는 예. 그동안에 감독 병질 역사가 화려해요. 그렇죠. 근데 바꿀 때마다 성공했는데 이번이 처음으로 성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 디마테오도 있고, 그렇죠. 뭐 피딩크 감독도 중간에 와서 예, FA 잘했죠. 그럼 가르디올라 감독이 이제 거위의 배를 가리지 마라. 내가 편안하게 첼시를 좀- 이기도록 포터를 남겨놔라. 물론 그러니까 과르디올라 감독이 포터식의 축구를 좋아하고 그렇죠. 둘이 또 이제 친하죠. 친하잖아요. 근데 투엘하고도 친하거든요. 그렇죠. 어찌됐거나
일단은 가르디올라 감독은 뭐 이겨놓고 위로를 하긴 했지만 영국의 지금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첼시는 이렇게 무너질 팀이 아니고 예. 또 첼시는 투자가 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영국 대중지 덧선에서 팬들의 외침을 기사로 공론화를 했어요. 투엘의 복귀가 타당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뭐 현재 시점에서 어쨌건 간에 조금 첼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감독이고 투엘이 그리고 워낙 능력 있는 감독이니까 투엘이 복귀하는 게 어쩌면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예, 사실 투엘 감독도 본인이 이제 첼시 감독을 그만뒀을 때도 첼시에 대한 애정을 또 엄청 표하기도 했었고 그만두고 나서도 계속 첼시를 응원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 얘기도 했잖아요. 내가 여기서 숙제를 다 끝내지 못했는데 그만두게 돼서 너무나도 슬프다라고 얘기했죠. 사실 실제적으로 만약 첼시가 이제 보일리 구단주가 약간 미안하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돌아오지 않을래 하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라는 거죠. 네, 근데 이게 그 맨체스터 시티하고의 리그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한 SNS에서 사람들한테 조금 설문조사 비슷하게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첼시 팬들 포터를 더 지지한다면은 리트윗을 그리고 이제 투엘을 더 지지한다면은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했는데 이미 그 시점에도 리트윗이 291개인데 좋아요가 13,000개였어요. 이게 그러니까 놀라운 게 너무 많은 차이야. 이게 이제 그냥 차이가 아니라고. 지금 74만 명이 조회한 가운데 참여율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없지만 몇 천 대 만도 아니고 이게 뭐 리트윗을 이게 그리고 첼시 팬들의 여론이라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번 경기가 끝나고 만약에 이런 걸 한다? 그러면 291도 안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저 투회 쪽에 다 아마 조회하는 사람들이 다 누를 수도 있어요. 조회하면서 그렇죠. 그냥. 예. 이게 근데 더 큰 문제가요. 이번 경기 때 이제 전반전에만 30점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포터 감독 부임하고 나서 이번이 그 공식대 18번째 경기였거든요. 18경기 만에 전반전 30점이 벌써 두 번째예요. 그리고 첫 번째가 바로 친정팀 브라이턴 상대로 전반전에 30점을 했던 거였거든요. 이게 너무나 충격적인 게 브라이튼이 사실 어떤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첼시가 투엘 감독 경질하고서 포터를 데려갔기 때문에 브라이튼 큰일 났다. 포터 감독이 잘 만들어서 다 하고 있었는데 코치도 가고 포터 감독도 가면 브라이튼 망했다. 근데 아니었다. 근데 포터가 망했다. 데체르비가 도리어 와가지고 잘해주겠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투엘은 첼시에서 100경기를 지도를 하면서 단 한 번도 전반전에 30점 이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충격적인 게 보엘리 구단주가 당시에 투엘 감독을 경질하는 결정을 내렸을 때는 조금 첼시의 경기력도 안 좋기도 했었고 또 선수들이랑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나오기도 했었고 무엇보다 영입 정책에서 충돌을 하니까 그래 뭐 새로운 구단주가 오면은 감독 바꿀 수도 있지. 그리고 포터 능력 있는 감독이지.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완전 이건 다운그레이드다. 네. 근데 이제 문제가 일단 그 프리미어리그만 놓고 보면요. 포터 부임하고 나서 11경기 4승 3무 4패거든요. 이게 그 첼시 감독 역대 프리미어리그요. 1992년 이후에 프리미어리그 성적으로는 승점 15점 후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지금 뭐 해설가로 활동하고 있는 글렌호들이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고 또 과거 부산 아이파크 감독이었던 현재는 고인이 되신 이안 포터필드 다음으로 안 좋은 기록. 그리고 뭐 지금 잔루카 비알리도 최근에 고인이 된 그 이탈리아 레전드인데 뭐 그런 그 최악의 기록들과 지금 같이 하고 있네요. 특히 로만 구단주가 이제 구단을 인수한 이래로로 놓고 보면은 독보적인 최하위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라니에리는 사실 이제 로만 구단주가 부임했을 때 있긴 했지만 그 뒤에 경질이 됐고 그 다음에 디마테오조차도 뭐 중도 부임됐을 때 5승 3무 3패였는데 게다가 라파 베니테스도 좀 흑역사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초반 성적은 이 정도는 아니었다. 거기다가 그나마 그래도 부임하자마자 첫 세 경기는 승리를 하면서 기분 좋게 나갔었거든요. 물론 일정이 좋긴 했어요. 팰리스, 울버햄튼, 에스턴 빌라. 그때 울버햄튼과 그때 에스턴 빌라는 지금의 울버햄튼과 에스턴 빌라가 아니었으니까 최악의 경기력이었고 강등 후보까지 뽑혔죠. 그리고 최근 일정들이 조금 안 좋긴 했다고 하더라도 어쨌건 간에 이후 8경기에서 1승 3무 4패라는 거는 조금 심각한 거죠. 그 1승도 승격팀으로서 사실 경기력이 좀 떨어지는 본머스를 상대로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포터 부임한 10월 이래로 딱 그때만으로 놓고서의 프리미어리그 성적을 놓고 보면요. 첼시가 11위. 토트넘이 참 못한다 얘기를 들어도 첼시보다 더 잘했다 심지어. 그리고 강등권인 그 울버햄튼, 에버튼 여기랑 승점 차가 7점밖에 나지 않아요. 도리어 챔피언스리그 진출권보다도 이쪽이랑 더 가깝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최근 8경기 성적은 승점 6점으로 프리미어리그요. 안첼로티 감독 2010년 그때 이래로 가장
저조한 성적입니다. 그리고 그때 안첼로티 감독 결국에는 이제 물러나게 됐기 그렇죠. 때문에 포토 감독이 통상적으로 첼시의 기준으로 보자면 뭐 임기를 채우기 어려운 상황이고 또 문제는 앞으로 일정도 문제라는 것인데요. 예, 거기다가 이제 공식 대회 따지면 더 안 좋거든요. 예. 예, 공식 대회 18경기 8승 3무 6패인데요. 그나마 그래도 부임하고 나서 딱 절반, 예. 9경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때 무패 행진 달렸잖아요. 예, 9경기까지 6승 3무였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이후 9경기에서 끔찍하죠. 음. 예, 2승 1무 6패. 그리고 이제 맨시티전이나 뭐 아스날전 뭐 이런 강팀들과의 경기가 있긴 했어도 승격 팀으로서 정말 저조한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경기에서도 비긴 것은 예. 이때부터 조금 위기론이 커진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위기론 얘기들이 막 나오고 뭐 그랬던 거였죠. 예, 특히 이제 노팅엄전에 위기론이 더 거셌던 이유가 후반전에 너무나도 졸전을 펼치면서 그러면서 무승부에 그쳤던 것 때문이거든요. 예, 결국 뭐 진 건 아니었지만 내용이 결국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후반전에 노팅엄이 슈팅 9개, 유효 슈팅 3회, 그리고 상대 페널티 박스 안에서 볼터치 16회, 심지어 점유율에서도 더 앞섰죠. 54대 46. 반면에 첼시는 슈팅 없고 볼터치 없고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사실 노팅엄이 뭐 조금 살아났다고는 하더라도 첼시가 이렇게까지 밀릴 정도로 잘하는 팀은 아니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내용적으로도 너무 안 좋다는 거죠. 근데 이제 포터의 문제는 뭐 득점력 부재. 물론 뭐 득점력 부재는 이전부터 그 투엘 감독 때도 그랬었고, 그 디에고 코스타가 떠난 이후로 확실한 그 최전방 공격수가 없는 문제는 계속 따라오긴 했었는데요. 그래서 뭐 현재도 뭐 팀 내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선수가 하베르치랑 스털링 4골씩밖에 안 되고 있긴 한데 더 큰 문제는 투엘 때는 그래도 기대 득점이라도 높았어요. 네.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골을 넣는 거는 선수의 개인의 능력이더라도 그 골을 넣는 과정을 만드는 거는 감독의 능력인 거거든요. 네. 근데 그 과정마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 9경기에서 공식 대회 기대 득점이 9.8골밖에 안 돼요. 야, 그럼 한 경기당 한 골도 잘 넣기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 득점은 6골밖에 되지 않고요. 슈팅도 너무 적고요. 95회밖에 안 되니까 거기다가 또 홈에서 더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홈팬들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네. 홈에서 그 슈팅 숫자라던가 유효 슈팅 숫자라던가 다 거의 본머스 다음으로 안 좋다는 거예요. 사실 홈에서는 좀 더 공격적으로 경기하고 오히려 하위권 팀도 홈에서만큼은 좀 도전적으로 경기를 하는데 그렇죠. 첼시는 홈의 힘도 얻지 못하고 있다. 예. 일단 이게 그 포터가 부임하고 나서의 첼시의 성적인 거예요. 투엘을 빼고요. 11경기 12골로 이제 14위고요. 예. 득점은. 그리고 기대 득점도 10.6골로 17위고요. 강등권에 근접한 공격력이에요. 그리고 경기당 슈팅 숫자도 10.8회로 16위고요. 그리고 골은 6득점으로 18위고요. 그리고 슈팅은 46회로 최하위. 예, 이게 충격이에요. 예. 프리미어리그 20개 팀 중에 슈팅을 가장 못 때리는 팀이 첼시다. 예. 유효 슈팅도 15회로 22, 최하위. 예. 그나마 그래도 슈팅 대비 득점 전환율 있잖아요. 예. 그게 13%로 6위. 그래서 그 오바메양에 관련한 최근에 디애슬레틱의 칼럼이 올라온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바메양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단서를 단 게 있어요. 오바메양이 너무 그 찬스를 제공받지 못한 것도 맞긴 하다라고. 예, 그러니까 오바메양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얘기인데 네. 사실 이게 오바메양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지난 시즌 후반기에 특히 바르셀로나에서 보였던 경기력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사실 오바메양이 첼시로 오게 된 것도 네. 투엘 감독이 좀 원했기 때문에 투엘 네. 감독과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오게 된 건데 그 투엘 감독이 사라지고 나서는 어떤 지원도 없이 좀 외로운 싸움을 하게 되는 상황까지 본다면 첼시가 투엘 경질하고 포토를 선임한 것은 최악의 결정 아니었냐 네. 이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오바메양이 비찬스 횟수가 5회밖에 안 됐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너무 제공을 받지 못했다라고. 오바메양이 그 태도에 문제가 있고 좀 열심히 뛰지 않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건 맞다. 그렇기 때문에 첼시가 떠나야 하는 건 맞는데 너무 제공받지 못한 것도 맞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반면 이제 투엘 시절에는 어쨌건 간에 포터 때보다 훨씬 골을 많이 넣었어요. 지난 시즌도 공격수 문제가 똑같이 있었잖아요. 조르지뉴가 팀 내 최다골 기록자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도 어쨌건 간에 프리미어리그에서 76골로 세 번째로 골이 많았었고요. 기대 득점도 69.3골로 세 번째로 높았고요. 예, 지난 시즌 토트넘이 선희 선수의 엄청난 활약 그리고 후반기에 케인이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첼시가 훨씬 더 많은 공격 기회와 또 득점을 만들었다. 네. 결국 포토의 문제는요. 포터 감독은 측면을 굉장히 중시 여기는 감독이거든요. 그래서 예. 윙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브라이튼 시절에도 어쨌건 간에 뭐 쿠쿠렐라랑 트로사르 그리고 또 이제 오른쪽에는 솔리마치라던가 그리고 또 이제 램프티라던가
또 못 나오면 심지어 플레이메이커인 크로스를 오른쪽 윙백으로 활용할 정도로 윙백 중심으로 플레이들 하면서 측면 위주의 플레이를 했었는데 투엘 감독 때는 중앙에서 좀 만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중앙 공격 비율이 27%가 됐는데 포터 기록만이 아닌 투엘하고 합친 기록이에요. 근데 23%밖에 되지 않아요, 중앙이. 투엘이 떠나고 나서 더 내려간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강팀이라고 하면 상대 진영에서의 점유율이 높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대 진영에서 가둬놓고 때려야 되는 장면들이 나와야 되는 건데 그 압박도 많이 해야 되고 공격도 바로 거기서 이제 점유하면서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투엘 시절에는 공격 진영에서의 점유율이 31%였어요. 근데 이제 현재 그 포터는 그냥 29 똑같죠. 수비 진영에서의 점유율은 돌이 올라가고 결국에는 브라이튼 시절처럼 좀 약자의 축구를 첼시에서 하게 되는 형국이 되고 있다. 네. 첼시와는 어울리지 않은 축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수비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최근 9경기 공식 대회 9경기에서 13실점을 허용을 했고요. 기대 실점 15.1골. 이건 도리어 케파가 막아줬다는 얘기인 거예요. 더 많은 골을 낼 수 있었고 더 안 좋은 성적까지 될 수 예. 있을 정도로 첼시가 수비도 못한다. 슈팅 허용도 110회. 예. 너무 많이 허용하는 거죠. 이게 좀 문제인데 골도 못 넣고 골도 많이 먹는다. 이거는 총체적 난국인 거고 어떻게 보면 포터 감독이 왔을 때 또 브라이튼에서 잘했던 것들을 생각한다면 지금 뭐 아무것도 안 되고 있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반면 이제 투엘 때는 어쨌건 간에 실점도 33실점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세 번째로 실점이 적었었고요. 네. 예, 기대 실점도 세 번째로 적었었어요. 수비도 안정적이었다. 결국엔 네. 투엘 시절에는 공수 양면에 걸쳐서 균형 잡힌 축구를 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포터 체제에서의 그 전체 그 프리미어리그 성적인 건데요. 일단 12골로 13위, 공동 13위, 그 기대 득점 10.9골로 17위,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다 안 좋아요. 모든 지표에 있어서 다 안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포터의 또 다른 문제는 너무 전술 변화가 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많이 쓴 건 3-4-2-1이긴 해요. 이게 포터가 가장 브라이턴 시절에 많이 썼던 포메이션이잖아요. 예. 근데 그 외에도 너무 많은 포메이션을 쓰면서 무려 9개의 포메이션을 돌아가면서 쓰니까 선수들도 적응을 잘 못한다. 예. 뭐 이게 프리시즌을 제대로 못 치렀기 때문에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시즌 중에 성적을 내야 되는데 뭘 여기서 만듭니까? 이게 그렇죠. 평가전도 아니고 예. 계속 이게 오락가락하니까 선수들이 더욱더 플랜 A도 갖추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다는 예. 겁니다. 물론 그 포터 감독한테도 변명거리는 있어요. 부상자가 많아도 너무 많아요. 예. 예, 그나마 이제 마운트가 지난 경기 부상으로 빠졌었다가 바로 와가지고 이번에 선발 출전했는데요. 그러니까 또 오바메양이 부상으로 예. 나간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현재 부상자가 무려 10명이고요. 그래서 센터백 한 명만 딱 오면은 부상자 베스트 11을 짤 수 있습니다. 예. 뭐 이 문제들이 포터 감독에게 불리하게 작용되고 있으니 예. 조금 기다려줘야 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선수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 말씀하신 지표상으로 예를 들어서 브라이튼 시절에도 없는 선수 잘 끌어올려서 쓴 것도 있고 그렇죠. 또 첼시에서는 2군급이라도 유스팀 선수라도 잘 만들어서 키워서 쓸 수가 있는 건데 그조차도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다음 기록에 이제 그가 부상자로는 핑계가 되지 않는다는 그래프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 이게 뭐냐면요. 세로 줄이 부상으로 빠진 경기 수들, 선수들의 모든 경기 수를 합친 거예요. 예. 이것만 놓고 보면은 맨유하고 비슷하죠. 예. 첼시가. 그리고 리버풀이 가장 독보적으로 위에 있죠. 예. 리버풀이 부상 병동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경기당 승점은 중위권. 이거는 그 리버풀은 도리어 더 힘든데도 성적을 첼시보단 더 잘 내고 있다. 그리고 맨유도 첼시랑 비슷하게 부상이 많은데도 훨씬 성적을 잘 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맨유의 테나 감독이 뭐 시즌 초에 공들였던 마시알의 부상이라든지 호날두 이슈라든지 또 최근에는 수비 라인의 선수들이 거의 전멸하면서 카세미르도 센터백으로 써봤다가 네. 루크쇼도 센터백으로 써봤다가 근데 네. 그러면서도 맥토미니도 센터백 네. 썼었잖아요. 그런 와중에도 지금 파죽의 실현성을 달렸다라는 것은 감독의 역량 차이가 드러난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이제 첼시 팬들은 그 인터뷰와 관련해서도 조금 불만을 표현을 하더라고요. 투엘 같은 경우는 우리는 그 어떤 팀도 우리를 상대하고 싶어 하지 않은 팀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이게 나의 도전이, 최대한 빨리 이걸 하는 게 나의 도전 과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포터는 지고 나서도 우리 선수들은 모든 걸 다 했다. 이게 대체선이야. 이게 최선이 아니 이게 최선이라고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열심히 다녔는데 뭐 진 걸 어떻게 해. 선수를 열심히 했어. 뭐 이런 좀 야망이 부족한. 예, 약간 이거에 대해서 팬들은 불만을 토로하더라고요. 반면에 그건 있죠. 선수들은 투엘가 안 좋아하는데 포터는 굉장히 지지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예. 선수들이 포터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사람은 좋다. 그러니까 뭐 잘 대해주고 한데. 그런데 저는 감독은 사람이 좋은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성적이 중요한 예. 거죠.
결과를 내야 되고 네. 실력을 보여줘야 되지. 사람 좋은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뭐 네. 다독여주고 좋은 말 해주고 으쌰으쌰 하자. 그리고 성적이 안 나면 선수들에게도 피해가 갑니다. 선수들의 가치도 떨어지는 네. 거거든요. 포터 감독이 마침내 프리미어리그 경질 배당에서 램파드 다음으로 2위로 올라섰습니다. 뭐 이게 라운드마다 요동치고 있긴 한데요. 어찌됐거나 포터가 2위까지 올라간 건 올 시즌 들어서 처음이고요. 예. 뭐 실질적으로 지금의 상황을 보자면 뭐 램파드보다 먼저 경질될 수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렇죠. 일정이에요. 네. 여름에 그렇다고 해서 첼시가 돈을 안 쓴 게 아니거든요. 엄청난 이적료를 썼거든요. 가장 많은 이적료를 썼어요. 이게 그간 프리미어리그만이 아닌 유럽 전체를 놓고 봐도 2억 7,840만 파운드라는 거액의 이적료를 지출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부상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스쿼드의 면면을 봤을 때는 이 정도까지의 성적을 핑계거리로 삼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이 중에 영입한 선수들 중에 현재까지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선수가 누가 있나요? 예, 사실 포파나는 부상 후 아예 나오지도 못하고, 쿠쿠렐라 전반기 그 최악의 영입 선수로 뽑히던 선수고, 스털링도 마찬가지였고, 쿨리발리도 초반에 굉장히 못하다가 이제 조금 어느 정도 하는데 다시 또 흔들리고 있고, 그나마 축구의 메카가 그래도 가능성은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것도 가능성을 보여준 거지 저 몸값을 했다는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나머지 밑에는 뭐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네, 결국에는 어디다 돈을 쓴 거냐 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다 못하고 있고, 이것조차도 사실은 물론 이 선수들이 투엘 감독이 있을 때 오긴 했지만 감독을 떠나서 포터 감독이 충분히 이 선수들을 또 잘 끌어올려서 써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쿠쿠렐라 같은 경우는 이미 그러니까 투에라고 그런 보도들이 나왔었죠. 현지에서 투에라고 보엘리 구단주의 사이가 이미 벌어졌기 때문에 그때 이미 보엘리가 포터랑 접촉을 했었다. 그래서 포터의 의중이 담긴 영입이었다. 쿠쿠렐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예, 뭐 사실 쿠쿠렐라는 뭐 어떤 팀이든지 원할만한 선수이긴 했지만 어찌됐거나 이 선수도 잘 못 살려 쓴다면 그거조차도 포터 감독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어쨌건 간에 이번 겨울에도 선수들을 계속 영입을 하고 있죠. 일단 네, 바디아시를 3,800만 유로에 영입을 했고요. 이것도 거액에 영입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안드레이 산토스 이 선수는 뭐 유망주죠. 바이아에서 뛰고 있는 1,250만 유로. 그리고 또 이제 다비드 다트로 포파나 이 선수도 유망주죠. 그 1,200만 유로. 근데 이걸로는 안 되니까. 왜냐면은 바디아시만 그나마 1군급 선수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안드레이 산토스나 다트로 포파나는 아직 지켜봐야 되는 선수거든요. 키워야 되는 선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갑자기 펠릭스 하이제킹에 나섰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뭐 아스날이랑도 연결이 됐었고 프리미어리그에 많은 팀들과 연결이 돼 왔는데 네. 그 체제가 너무 급해졌기 때문에 일단 임대로라도 반년 쓰고 그 뒤에 네. 뭐 이적 협상을 하겠다. 임대비가 그 잉글랜드 쪽에서는 1,100만 파운드라고 보도가 나오긴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곧바로 또 스페인 쪽에서는 1,800만 유로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쨌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원하는 임대료는 2,100만 유로였잖아요. 예. 예, 그래도 근데 2,100만 유로 임대로 선수 데려온다는 거는 거의 이적료급인데. 웬만한 그렇죠. 선수. 예, 그런데 급하니까 지금. 그렇죠. 근데 문제는 펠릭스가 온다고 해서 해결이 될까? 이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지금 첼시에 필요한 건 진짜 9번이에요. 가짜 9번 지긋지긋해요. 그렇죠. 게다가 펠릭스에게 기회를 공급해줄 수 있는 중원 자원의 부실함이 있는데 진짜 9번이 와야지 그래도 우겨놓고 골 기회를 노리지, 펠릭스는 마찬가지로 만들어가면서 플레이해야 되는데 그 합이 안 맞는 상태에서 임대생이 뭘 할 수 있을까. 예, 결국엔 이것조차도 덤탱이 쓰는 거 아니냐. 약간 좀 걱정이 되는 영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펠릭스가 프리미어리그에 적응을 바로 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고요. 펠릭스가 워낙 재능 있는 선수하는 것과는 별개로. 그렇죠. 게다가 그 선수를 살렸어야 되는 게 포터 감독인데 지금 포터 감독은 스스로도 조금 자신감이 떨어져 있지 그리고 않을까. 중앙에서 만들어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측면 위주의 플레이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맨시티전에 두드러졌고 시즌 기록을 봐도 드러나고 있고요. 결국엔 그렇다면 펠릭스를 잘 활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포터 감독의 경질 위기, 섣부른 얘기가 아니냐 싶었지만 이제 정말 현실로 다가오고 있고요. 무엇보다 1월 13일 금요일 새벽 5시에 킥오프하는 이 풀럼과의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에서 만약에 뭐 진다면 혹은 이기지 못한다면 더 이상 팬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정말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되죠. 예. 그것도 서론던 더비니까요.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 펠리스전까지 패한다면은 저 때는 정말 장담 못한다라고 예, 봅니다. 펠리스가 뭐 최근 안 좋다 하더라도 첼시도 마찬가지로 안 좋고 또 펠리스에도 좋은 선수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거 만만히 볼 수 있는 팀이 아닌데다가 더 큰 문제는 그 뒤에 일정입니다. 안필드 원정을 가죠. 예, 사실 뭐 이건 진다고 봐야 돼요. 지금 상태라면. 뭐 물론 리버풀도 현재 상태가 그렇게 좋지 못하지만요. 그래도 첼시보단 낫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한 번 풀럼을 만나고 또 웨스트햄도 최근에 엄청 부진해서 뭐 이름값을 못 하고 있지만 뭐 이런 상태
경기라면 정말 박 터지는 경기가 될 수도 있고 네. 일정상으로 봤을 때 첼시가 더 어려운 건 도르트문트와 챔피언스리그 경기해야 되니까 로테이션이 필수라는 거죠. 그렇죠. 결국엔 이 6경기 일정에서 첼시가 과연 몇 승을 거둘 수 있을까? 혹은 승리를 하지 못한다면 보일리 구단주도 포터를 기다릴 수 없다. 그러면 첼시가 로만 구단주 때 최대 위기가 언제였냐면요. 디마테오 감독이 중도에 부임했을 때였어요. 그때가 왜냐면은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이 불가능해진 상태였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원래 그 첼시가 마르코 마린을 미리 영입을 했었어요. 유로파 리그로 갈 줄 알고. 예. 근데 덜컥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해버려가지고 예. 그래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획득을 하게 됐던 거였거든요. 예. 그러면서 아자르가 영입되면서 마르코 마린이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이 돼버리는 사태가 있었는데요. 예. 예, 지금은 그러니까 챔피언스리그도 올인해야 돼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프리미어리그 10위까지 내려왔거든요. 예. 4위 진입 불가능하다라고 보입니다. 거의 불가능까지는 아니지만은 매우 매우 희박하다라고 보입니다. 첼시가 다음 시즌에 챔피언스리그에 나가려면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해야 되는데 근데 솔직히 지금 전력으로 챔스 우승은 뭐 언감생심이죠. 결국에는 첼시가 영입도 필요하고 또 감독 포터의 반전도 필요한데 과연 이 풀럼과의 경기를 어떻게 치르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풀럼전 정말 첼시의 운명이 달린 경기인데요. 이 경기에서 첼시의 운명, 포터 감독의 거치 그리고 만약 포터가 경질된다면 어떤 감독이 오게 될지 정말 투헬이 복귀하는 정말 미친 일이 벌어질지 한준TV에서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팔로우업 해드리겠습니다.